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잦은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이 됩니다. 여야는 어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놓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연기 인생 37년 배우 정보석 씨가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미국의 천재 화가 마크 로스코 역할을 맡아서 예술과 인생에 대한 고뇌를 전하는데요. 배우 정보석 그리고 연극 레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유체화 현상이 참사의 시작점이었다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사 발생의 최고 책임자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보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상급기관엔 이른바 윗선 책임을 추가로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가 연 3.25%에서 3.5%로 높아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이자 부담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7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후에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 주 초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으로 돌아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급진전될지 주목됩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제3자 배상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다.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해 설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면회가 허용되고 전국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무료 PCR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0cm 이상 폭설이 내릴 걸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 만인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사는 좁은 골목에 사람이 몰려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군중 유체화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봤고요.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되어 온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특수본이 참사가 일어난 경위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이태원 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0여 명 규모로 출범한 지 74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참사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쯤부터 이태원 일대 인파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밤 9시쯤부터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의 발생을 참사의 시작점으로 지목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2시 15분경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A 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으며 특수본은 당시 사람들이 넘어진 뒤에도 인파가 밀려오면서 주점 앞 10m 구간에서 넘어지고 끼이는 사람이 계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난 골목의 군중 밀도는 점점 높아져 10분 뒤엔 제곱미터당 최대 10명이 넘는 수준으로 한 평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붙어있게 된 겁니다. 결국 한 사람당 224kg에서 560kg에 이르는 압력이 가해졌고 지식 등이 발생하면서 158명이 숨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에 나설 의무가 있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수본이 판단한 참사 책임의 최고 윗선은 누구였습니까?
네,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최고 윗선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소속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온 결과입니다. 이번 수사에선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헬로윈 기간 사전안전대책 수립과 참사 발생 뒤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책임 등을 물어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 중 가장 윗선이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부적절한 현장 소방 지휘를 한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상급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이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을 고발했던 소방노조는 이 장관에 대한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도 없이 특수본이 결론을 내렸다며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두고서 여야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죠.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야 꼬리 자르기가 되지.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났다고 그냥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 아닌 겁니까? 다만 이상민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로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수사 결과야말로 꼬리 자르기를 입증한 것뿐이고 오히려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 역시 이상민 장관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로서는 이미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턱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특검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외부 접촉을 피하면서 자명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구두로 사의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엔 서면으로 사직서도 제출했다고요? 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의 표명 사흘 만인데요. 나 전 의원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인편을 통해 대리인이 서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당대표 출마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대통령실이 사직 절차를 문제 삼고 있어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자신의 SNS에 당대표 불출마를 압박해온 당내외 인사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서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은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직서가 서면으로 오더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날 때까지 수리를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오늘도 각각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호평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피의자를 왜 대통령이 만나야 하냐는 여당 지도부 발언에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와 안보 위기 등 산적한 국정 해법 모색을 위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듭 제안했건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여당 지도부가 먼저 윤심 대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공감이나 울림을 느낄 수 없었고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한 것 역시 무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확실하게 자기 해명을 하든지 당대표직과 연관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딴청부리듯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목을 딴 데 돌리기 위해서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 지위를 남용하면서 당과 소속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민주당을 자기 방탄에서에만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야당 죽이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다음 주 초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을 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인 기자. 네, 서울부입니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초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 전 회장은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죠. 이에 따라 쌍방울 측은 어제 저녁 정부에 김 전 회장 긴급 여권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내일 김 전 회장이 귀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 심사와 승인 과정에서 현지 대사관에 협조를 구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귀국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 발급 이후 다음 주 초쯤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이번 주말 수사관들을 미리 태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온 거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갑자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된 건 아무래도 자신을 도운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을 포함해서 쌍방울 임직원 4명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오늘 아침 구속됐습니다.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곧장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죠?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국적기에 타는 순간부터 사실상 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받아둔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을 곧장 집행하는 건데 구속영장도 정해진 수순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갈래의 의혹의 중심에 실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무엇보다 자금 흐름의 전반을 쥐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 또 허위 공시 의혹이 제기됐던 쌍방울 전환사채 거래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환사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대납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상태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진척이 생길지 주목되는데요. 검찰은 앞서 이 대표 변호사 일부가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나 감사 등을 지낸 점을 들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지난 2019년을 전후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역시 이뤄질 예정이라 김 전 회장 진술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일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1억 원의 돈 거래를 한 뉴스룸국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 시기나 이자율도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이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0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상계를 벗어나지 않은 이자율로 언론계 선배인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지만 한국일보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 이 같은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 윤리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씨한테서 9억 원의 돈 거래를 한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건설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오전부터 임종성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여러 달 동안 경기도 광주시에서 활동했던 건설업체 임원의 법인카드 등 금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서 원전과 에너지, 방산 등 다방면에서 양해각서를 다수 체결하고 정부는 UAE 국부펀드와 협력,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알리고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칠 걸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에 그치면서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재계에서 아마존 18,000명 등 정리해고 칼바람이 확산해 실업수당 청구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7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000명 감소한 20만 5천 명으로 15주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으며 거침없이 치솟던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확실히 지나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w 2 years in, it's clearer than ever that my economic plan is actually working.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치인 9.1%까지 오른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6.5% 상승에 그쳤습니다. 6.5% 상승은 14개월 만에 최소폭입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했는데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12월 물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으로 에너지 공포에 시달리던 유럽 증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지수들이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금리 인상폭 결정을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4시쯤 전 종가 대비 6% 상승한 19,000달러, 약 2,3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중 최저가인 지난 1일 16,496달러 대비 15%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했습니다. 무려 7차례 연속으로 올린 건데요.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였는데 금리를 또 올렸네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지난해 4월 이후 무려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25%에서 3.5%로 높아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이자 부담 확대 같은 부작용에도 기준금리를 높인 건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네, 7번 연속 인상이기도 하고 또 인상 속도가 워낙 가팔라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라면 역시 경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뒤에 기자설명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뒤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 역시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 1호로를 통해 국내 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졌다며 이전보다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역시 이자 부담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지난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3%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는 3조 3천억 원, 기업대출 이자는 2조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에 가계 부담은 40조 원, 기업 부담은 24조 원, 그러니까 합쳐서 64조 원이나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40조 원이 부실 위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 경기 둔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금융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 증시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한 영향으로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오름폭을 1%대까지 키웠는데요. 금통위 결정이 나온 뒤로는 상승세를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0.8% 조금 더 올라서 238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닥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보다 7.8원 하락한 1238원으로 개장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1.2원 하락한 124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외식 물가가 워낙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 식당이 붐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일반 식당보다 값이 싸고 또 영양이 균형 잡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인근 주민들까지 학교나 지자체 구내 식당을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구내 식당들도 하나둘 가격을 인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부 식당에 비해선 저렴해서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에게는 끼니 걱정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지요. 최근에 학교 식당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렇게 그 음식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학생 식당 바로 와서 먹으면 가격도 좀 저렴하고 바로바로 나오니까 지금 4,500원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오르면은 이용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이랬던 구내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고물가 상황에 인건비도 오르고 여기에 전 세계 에너지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요.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영난에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구내 식당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구내 식당은 18,300여 곳이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6%, 3,300곳이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를 보면 같은 기간 3,906곳에서 3,022곳으로 줄었는데요. 무려 23%가 문을 닫은 겁니다. 운영이 어려워진 건 대학가의 학생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4,000원 정도면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기숙사 식당의 조식 운영 중단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전남대는 재작년 12월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했지만 입찰 가액을 절반 가까이 낮춰도 1년 넘게 학생 식당의 운영자를 찾지 못해서 학생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00원의 행복은 옛말이 됐고 그나마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구내 식당마저 줄어드는 요즘. 고물가 늪에서 점심 난민 잃은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서 올 설도 거리 두기가 없는 명절 연휴가 유지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는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규모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4천 명 정도 적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7,000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5천 명 정도 적어서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도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11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37명으로 이 가운데 61%인 84명이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입니다. 인천공항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양성률은 12.7%로 전날과 비슷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11명,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1명 나왔습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는 올해 설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거리 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합니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1일에서 24일 사이 안성휴게소와 이천휴게소 등 전국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홍콩, 마카오 발리 국제에 대한 방역 조치도 연휴 기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다음 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98.6%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98.6%의 항체 양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연감염 항체 양성률은 70%로 1차 조사 때보다 1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전체 항체 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각 개인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 접종과 감염 후 생성된 항체 효과가 3개월 시점부터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그런 만큼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위중증 예방을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단기 비자와 경유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서 수출 지원 기관과 주요 업종 협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지사 역할 대행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무역협회는 중국 방문 제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설치해 관련 정보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트라도 차이나 무역 지원 데스크를 열어 중국 출장 애로기업을 위해 수출 거래선과의 대리 면담, 전시회 대리 참관, 공장 실사 등 현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긴급 지사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뀝니다. 대구시는 지역 8개 기초단체가 오늘부터 20일 동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행정 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 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둘째, 넷째 월요일로 바꾸게 됩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9일 지역 8개 구군과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대형 유통업체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너 정말 앤디 워홀이 100년 뒤에도 미술관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 불리면과 베르메도와 함께! 지금도 로스쿨 앞에 걸려있는데요?
네, 사극에서 멜로, 코믹까지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으로 30년 이상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정보석 씨가 이번엔 이 추상표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마크 로스코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20일에 막을 올렸습니다. 연극 레드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구성을 했는데 37년 동안 연기 생활하셨군요. 네, 오래 했네요. 네, 사실은 뭐 처음 데뷔할 때만 해도 그 몇 년 할 수 없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해서 어떤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혔다가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주인공으로 그때 처음 오디션제도 막 생길 때인데 주인공으로 뽑혔었다 연기 너무 못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탈락되기도 하고 촬영 하루 하고서요. 정말로요? 네. 그런 적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연기 한 10여 년을 굉장히 연기를 고통스럽게 했었어요. 내 자신이 연기를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일 촬영 분량을 저녁에 완벽히 딱 이렇게 구성되기 전에는 잠을 못 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렇게 배우 정보석으로의 인생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빵집 아저씨 정보석으로도 지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빵집을 직접 살던 집을 개조해서 만드셨던데. 이제 제가 직접 그 집을 이사를 가서 제가 지은 집이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배우를 하다 보니까 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넓게 지어서 쓰다가 아이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해서 떠나니까 집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허전해진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했었죠. 팔고 조그만 데로 이사를 갈까. 근데 조금 저희 집이 경치가 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한 게 빵집입니다. 실제로 소통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스타 팔로우 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굉장히 그 시민들도 많이 오고 사진도 직접 찍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팬덤이 막 이렇게 팬이 있어서 이렇게 사생 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쫓아다니고 이런 문화가 없었던 세대잖아요. 근데 이 빵집을 하니까 이렇게 좀 저한테 힘이 되는 팬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어? 하는 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돼서 연기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분들도 좋아하십니까? 이제 제 아내랑 우리 그 둘째 아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주제빵소인데 우주라는 이름이 둘째 아이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쓰자고 그랬더니 얘가 자존심 상한지 굉장히 얼굴 표정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네 이름 넣어서 하자 이래서 우주제빵소로.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연극 레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이제 모셨는데 이 40년 가까운 연기 생활 잠깐 더 이야기하고 레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연기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제일 곤란한 거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의미가 있었고 제가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작품들이어서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저한테 크게 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특별히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작품들이 두 작품 정도가 한다면 물론 이제 데뷔 초창기의 작품들 뭐 삼호곡이라든지 저를 어렵게 연기했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작품 하면서 거의 한 10kg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무튼 뭐 하루에 한 2-3시간도 다 못 자고 밥도 거의 안 먹으면서 매진했던 작품이어서 근데 어쨌든 그 작품의 결과가 지금까지 배우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줬던 것 같고요. 인기 드라마였나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가 연기를 못해서 내일 촬영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 촬영분이 제 마음속에서 완성이 될 때까지 집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일화는 영화를 촬영할 때인데 감독님이 오셔서 내일 촬영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자고 나오려는데 안 나갔어요. 내일 촬영 준비가 제가 안 돼 있어서 못 나가겠다. 글쎄 그 준비 때문에 나오라 그러는데 왜 내일 거를 지금 와서 얘기하자고 하느냐, 난 못 나가겠다. 그렇게 고지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 나가고 저식으로 저의 연기를 만들어서 촬영 현장에 가지고 나가니까
연기가 아무래도 좀 경직되고 답답했죠. 그랬군요. 예, 그런데 예. 그걸 풀어줬던 작품이 또 그 홍상수 감독하고 했던 오수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수정, 예. 3호곡은 드라마였고 예. 오수정은 영화였고. 네. 예. 그래서 이 작품 때 비로소 이제 연기를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조금은 좀 여유 자연스럽게. 있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예, 이걸 배웠던 작품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좀 굉장히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돈된 딱딱한 이미지의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 네. 그거를 깨줬던 작품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네. 작품. 기억납니다. 주얼리 정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제가 가져왔던 배우로서의 저의 어떤 폭을 좀 많이 넓힐 수 있었던. 네. 그다음에 또 악역으로서 이제 예. 했던 하나하나 그 자이언트 소중한 역할 작품입니다. 예. 이런 작품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배우하는데 네.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줬던. 밑거름도 되고. 네네. 정말로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 그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시거든요. 그 중에서 네. 배우 정보석, 인간 정보석이랑 가장 닮은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역할 이름도 정보석이었던 하이킥이 저랑 정말요? 닮았습니다. 예. 가장 비슷하다고 가족들도 그럽니까? 그렇죠.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좀 이 계산에 약하고요. 계산에 약하다. 예. 그리고 연기하는 거 외에 네. 그렇게 뭐 일상에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어려운 게 좀 지적인 역할을 하는. 예, 그럴 때가 어렵고 예. 하이킥의 정보석 같은 네. 이런 캐릭터가 저랑 가장 닮아서 예. 그건 크게 준비 안 하고 가도 그 인간적인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호응했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 예. 저기 때문에 집에서는 힘들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레드가요, 천재화가 이야기로 들었고요. 그리고 벌써 이게 세 번째 이 역할을 맡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레드, 이 천재화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선 그 50년대 미국 추상표현주의라는 저 미술 사조가 태동을 했습니다. 추상표현주의. 네. 추상화 작품들 저렇게 그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마크 로스코라는 인물인데 예. 그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적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잭슨 폴럭은 굉장히 어떤 그 작품을 본능에 의해서 어떤 영감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리는 화가였다면 이 마크 로스코는 붓을 잡을 때까지의 시간이 나머지 생각하는 시간이 90%고 붓을 잡는 시간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사색을 통해서 자기 작품을 구현하는. 그래서 자기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 인류의 어떤 진지한 삶을 좀 끌어내보고자 했던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힘든 인물이죠. 사색이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로스코가 했던 고민들, 사색들을 좀 잘 전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로스코를 제가 맡을 때마다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연에서는 아예 접근조차 못했었고요. 그 너무 갑작스러운 어떤 해서 제가 첫 공연을 초연을 관극을 하고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정말 지나가는 말로 제작자한테 이 작품 좋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기억해서 제작자가 갑자기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데 봤을 때는 너무 멋진 작품이었는데 막상 로스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내면성 그리고 이 사람이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자 했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량이 일단 너무 많고 대사를 외워서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기가 바빠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공연장 가는 내내 그 한 달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공연장 가는 내내 제발 오늘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다녔었습니다. 아니, 정말 실제 그랬어요. 힘들게 하셨군요. 네네. 저렇게 되면 2인극입니다. 2인극. 네. 2인극이고요. 네. 그리고 더블 캐스팅돼서요. 네, 유동근 선생님도 이제 같이 연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유동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예. 마지막 그 엔딩 부분에서 로스코가 이제 켄한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라는 그 대사 한 줄이 있습니다. 저는 대본을 볼 때마다 야, 참 조명환 작가가 참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해줬구나. 그래서 뭐 저는 그때 그 공연을 봤을 때 너무 정보석 씨가 멋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작품에서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레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야, 정보석 씨가 너무 멋있었다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거는 이제 유동근 형님께서 예. 그냥 과찬해 주신 거고요. 근데 저랑 비슷합니다. 워낙 대본 자체가 좋아서 네. 사실 이 작품은 그 굉장히 어떤 철학적 깊이라든지 뭐 미술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술 전반에 대해서 아우르는 작품이거든요. 대본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사 중에 좀 기억나는 대사? 이 대사 너무 좋았다. 뭡니까? 제가 가장 그 의미를 갖고 하는 대사는 네. 바로 저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뭔가 새로운 걸 제 조수 켄한테 하는 얘기인데. 조수 켄한테 직접 한번 해보시죠. 예. 어떤 대사였어요? 그 지금 그건 앞에 좀 1, 2, 3, 4 거기 제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대사라 예. 에너지가 좀 쌓여야.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두는 부분은 바로 가치 있는 것은 항상 종말을 맞게 되는 법이야. 가치 있는 것은 항상 종말을 맞게 돼. 우린 영원한 과정 중에 있어. 창조, 성숙, 소멸.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역사를 만들어 온 거고 이게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고 지금 현재 이게 최고다. 이 비슷한 유의 작품들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결국 소멸된다. 그렇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는 노스코마저도 자신이 물러나야 될 시간이 왔을 때 그거를 쉽게 못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코 이 추상 표현주를 몰아냈던 게 팝아트거든요. 앤디 오를 비롯한 이런 팝아트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왜냐하면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와 진지함이 없는 이거는 예술이 아니고 상품일 뿐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세대가 갖는 예술의 특성들, 그 세대가 왜 이거를 이 예술에 천착을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거가 당위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왔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인간으로서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작품은 굳이 거기에 있는 대사를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들리는 것만 들으셔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든지 본인들하고 닿는 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것만 들으셔도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직접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더블 캐스팅이어서요. 정보석 배우가 표현하는 로스코가 있고 또 유동근 배우가 표현하는 로스코가 있잖아요.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다르고 사실 이제 그 YTN 기자분께서 저희 시연을 보시고 평해 주신 게 있는데 굉장히 적절한 평을 해주셨어요. 왜 저기는 좀 인간적이고 굵은 노스코가 유동근 형님이 뿌려나가신다면은 저는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러면서도 그 작품에 아주 집착돼 있는 이 로스코를 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결말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은 아버지와 그 딸 이런 세대. 같이 와서 특히 이거를 아버지 부모 세대가 함께 자녀들을 같이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대차 극복이 아주 좋다. 우리는 내가 가졌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내가 가졌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들, 내 아이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을 피해서 더 나은 점에서 출발하기를 바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자식들한테 늘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내 이야기는 내 세대에서 끝나야지 자식들의 세대는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리고 그 또래들끼리 어울리면서 생겨나는 가치들이 그 세대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꼭 오시면은 굉장히 좋은 세대
가족과 세대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엄마와 딸이 같이 가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유동군의 로스크, 정보석의 로스크 가서 한번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레드의 배우 정보석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들이 활개치면서 수천 가구의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문제지만 전세 사기범들은 법과 제도가 허술한 부분을 노렸습니다. YTN은 전세 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변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세입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의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악덕 공인 중개사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 보증 각서를 제공하며 안심시키는 수법이 사용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2,700여 채 건축왕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수법에 당했습니다. 임대인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했지만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난 2020년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를 노렸습니다. 건축주와 악덕 공인 중개사 등 브로커들이 짜고 빌라와 다세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 지금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가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속였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다 속였고 그들이 바지임을 얘기하지 않았고. 사기범들은 주택보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허점도 파고들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전세값이 사기범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토양이 됐고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과 보증제도가 이들의 먹이가 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YTN 중계차가 정읍 내장산에 나가 있는데요. 내장산에 나가 있는 기장캐스터 연결합니다. 윤소빈 캐스터. 네, 정읍 내장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경치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정읍 내장산은 설경이 아름답기로 참 유명한 곳인데요. 제 뒤로 펼쳐진 하얀 늪밭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진 포근한 날씨에 정읍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눈 대신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남부지방은 그야말로 단비가 내린 건데요. 하지만 얼음축제를 준비하던 이곳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음 전시는 제외됐고요.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이번 일요일부터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200대의 드론이 내장산 단풍과 얼음성, 소원나무 등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요.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5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내리는 눈비는 일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리는 내일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읍 내장산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 회담을 놓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